정부가 어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는다라는 기조 아래 고강도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네, 다만 집값 안정에 중요한 축이 되는 공급 대책 발표는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다. 이번 대책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곽수종, 조지 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9.13 대책,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째 대책, 부동산 관련 대책 아니었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 나올까 시장도 주목을 했고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죠. 글쎄요,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네. 나올 건 다 나왔다, 좀 부족하지 않나,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큰 고래 한 마리를 잡으러 떠나는데 예. 배가 세 대를 출발을 했어요. 큰 배는 그물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떠나고 작은 배 두 개가 뒤따라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주택자 규제하는 그물 하나,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려고 하는 그물 하나. 예. 근데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큰 고래를 죽이면 안 되고요. 이거를 포획해 와가지고 어족간에다 딱 보관을 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묘기도 하고 저희들이 재밌게 놀아야 되는 그런 거죠. 이거 죽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그물 세 개로 인해 가지고 고래가 잡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물에 걸려서 고래가 죽은 채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죽어서 나타날지 아니면 포획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물 세 개로 충분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발표된 구체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축인 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인상일 겁니다. 네. 과표와 세율 조정이 있었는데 좀 어떤 식의 내용이 있었는지 좀 쉽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도 12월 달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는 많은 분들이 이게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었다. 2014년부터 이제 지방세로 바뀌었다는 점 먼저 유의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늘 강조해온 지방행정 또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거겠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여정부 때보다도 조금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3.2%까지 부과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 22만 명이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또 유형별로 계층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전체 부동산 보유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율을 더 올려서 아마 거두게 되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는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주택자, 물론 이제 1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조정 지역은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네. 규제를 한 것 같은데 네. 정부의 기대, 매물 부족 현상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하나의 많은 시민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시는 게 부정적인 쪽에서 이게 서울에 집중된 내용이 아니냐. 예. 문제는 지금 지방은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나와 있지만 이 고래라고 하는 게 전부 서울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실수요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뭐 다주택자 가운데서도 임대주택 가운데서도. 근데 서울 지역은 보통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이 지금 5억 원입니다. 근데 서민들이라고 말을 할 때 과연 현금 5억 원을 들고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두 번째 문제는 서울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한 11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만 유난히 자가 보급률이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들이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예. 서울 지역에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건데 그럼 이 다주택자들에게 앞으로 더 이상 집을 못 사도록 세금을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이번 다주택자 규제 내용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과연 이 집을 내놓을까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살려고 했을 때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세금 완화 문제는 네.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고 아까도 21일쯤 되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연 이 문제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돈이 지금 지방에는 경제가 거의 마비된 상태라서 돈이 서울로 모여 있기 때문에 다 모두 다 서울로 올려오려고 하는 그 성향이 본질인가 아마 이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짚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세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율이 좀 많이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세 저항이라고 말할 때 저희들이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또는 주세, 인지세 이건 다 간접세거든요. 예. 간접적으로 내다 보니까 저항이 적은데 직접세, 제가 직접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부동산세는 다 직접세입니다.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900만 원, 1000만 원 돈 내던 분들이 1,400만 원, 1,500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거 못 내겠다. 이거 토지 공개념 아니냐. 이게 위헌 내용이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아마 제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이 내용도 역시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지방은 지금 그런 저항이 거의 없지 않냐. 미분양 사태가 오히려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저항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만만치 않을 거다. 두 번째는 조세 저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세금이 올라서 비용이 늘어나면 그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즉 임차인에게 또는 예. 건물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또 다른 어떤 부동산의 불확실성이 생기면 예. 아마 그 부담은 다 임대하는 분들에게 갈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그럼 누가 이제 이걸 사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래가 이제 절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종부세를 인상했으니까 거래세, 뭐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거래세를 그렇죠. 조금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뭐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그 부분은 보세요?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거래세나 취득세를 또는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를 조금 활성화시키니까 고기를 잡을 때도 테러를 만들어놔야지 안 그러면 그물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신 것 같은데 정부가 그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당신들한테 오는 내용은 별로 크게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거래가 활성이 돼야지만 부동산 업자들도 자영업자들인데 그렇죠. 소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취득세, 양도세까지 낮춰줘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입장이지만 왜냐하면 제가 정부 정책의 하나의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개사 분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모든 거래를 차단시켜 놓은 상태가 문제 근본 대책이지 않습니까? 다주택도 못하게 하겠다, 임대사업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강한 말이지만 그렇죠. 가능하면 못하게 하겠다는 예. 내용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취득세나 거래세를 아무리 낮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당분간 같습니다. 시장은 조금 거래가 좀 뜸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당분간 그러셨지만 예. 그동안에도 거래는 저는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은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 사이에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야.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지방은 거의 경제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없죠.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서울에서 과연 부동산을 거래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분들의 그 부동산은 5억짜리, 7억짜리 부동산이겠는가 아니면 예. 10억짜리, 20억짜리 부동산이겠나 이거를 고민해 본다면 정부는 그 어디다가 레이저건을 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부분 때문에 이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네. 이렇게 종부세가 인상이 됐어도 이게 실제 이제 집값과 이 세율을 현금으로 이제 수치화해 보면 네. 집값 오르는 거에 비해서 세율이 사실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내고 그냥 서울에 있는 강남에 집 산다 네. 이런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종합부동세가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많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두 번째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이게 실효세율이 방금 말씀하신 집값 상승률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턱없이 낮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한 언론 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17억 집을 사는데 17억 현금을 들고 샀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억 넘어가는 큰 집들을 사시는 분들은 유동성이 충분한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에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죠. 예, 그 서민들과 실수요자를 보호 원칙에 이번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했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실수요자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게 실수- 어느 한쪽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이쪽까지 피해를 입은 거 아닌데 네.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예. 그 실수요자 의미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를 하시니까 우리가 보통 소득주도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이냐, 그냥 실질 소득이냐, 세전 소득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월급으로 받는 소득이 있고 고정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개념은 고정 소득의 개념인 거죠. 내가 한 10년, 20년 묵어두면 이거 내 노후 생활이나 자녀들 결혼 비용으로 쓸 수 있겠구니 하고 고정소득으로 지금 잡아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고정소득의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투기적으로 가다 보니 이 전제인데 이 전제는 서울 지역 내에 투기 과열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다는 거고요. 이분들은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라서 이 돈을 쓸 곳을 못 찾아서 부동산에 서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부동산이 하다기 때문에
정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서울의 교육열과 서울에 몰려있는 자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열 현상인지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엔 대출 규제 강화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아예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는 규제가 좀 강화된 부분도 있었죠. 예.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LTV, DTI, 예. 뭐 주택담보대출, 초분제 상환율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 강화된 게 DSR이라고 해서 이제 원리금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이게 총부채 총부채 상환율. 상환 예. 비율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 사업을 규제하겠다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하려고 아주 분뱄다는 내용도 예.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미 발 빠른 분들은 다 움직여서 어느 정도의 세력은 다 형성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결국 또 뒷북 행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뭐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엔 네. 좀 뭐랄까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관련 부분인데 그 네. 부분은 21일 날 이제 네, 다시 네. 발표하기로 했어요. 큰 틀의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부분도 지금 장관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21일 날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 이런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예. 서울시와 정부 간에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용산 개발을 발표가 난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투기 과열이다 이야기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엔 또 서울에서 22%의 그린벨트 지역을 갖다가 규제를 완화해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아니 그러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면 얼마나 주거 환경이 좋겠습니까? 산지 지역이면. 그렇죠. 그러면 이곳에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벤츠와 BMW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정부의 정책이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논의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한 시기에 단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보는 건지에 대해서 이번 정책의 어떤 엇박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총리께서도 말씀하시는 금리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엇박자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음치가 박차거나 몸이 박치가 되면 영원히 노래방에서는 퇴출되지 않습니까? 총리의 금리 인상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네. 그러면 그 금리 인상 발언을 한 배경 좀 어떤 취지라고 보십니까? 총리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일단 미국 금리를 봐야 되겠죠. 미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2%입니다. 그럼 미국은 연준 파월 의장은 2번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9월 달과 12월 달에 분명히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무역 분쟁 속에 숨어있는 뜻 중에 하나가 위안화 절상 45%입니다. 그 위안화 절상 45%가 일본을 향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원화에 대해서도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으니 한국도 원화 절상을 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금리를 올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총리께서 느끼시는 그 위기감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조금 소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금리 인상 부분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시장 상황도 봐야 돼.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금리 정책 쓰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안정과 실업률 안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쓰는 통화 정책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낭장망, 멸치잡이 망을 그물을 가지고 고래를 잡겠다는 건 잡을 수는 있는데 고래를 포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나요? 그러면 마지막 카드. 만약 이게 이번 나온 정책들이 제대로 안 먹히면 뭐 네. 양도세 중과랄지 다른 어떤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문제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115%라고 하는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한 주택 한 가구를 가질 수 있는데 서울만 유독이 47%라는 겁니다. 자가 보급률이. 그러면 서울에 돈이 몰리고 서울에 교육이 몰린다는 것은 지방 경제보다도 서울 경제에서밖에 사람들이 경남 지역의 출산율이 0.26%입니다. 2010년도에 경남 출산율이 0.68%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방은 이미 경제력이 KTX를 타고 모든 돈이 서울로 몰리고 있다는 이거를 어떻게 지방 분권화로 하겠느냐. 아마 그 고민이 오히려 강조해야 될 것은 지방세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지방 재정이 강화되고 지방의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이번 예산 4,200억 중에서 더 쓰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더 선전하시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제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이번 정책이 어떻게 먹힐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쉽게 이걸 어렵다. 결국에는 뭐 주택 공급을 봐야 되는데 그건 장기간의 이야기고요. 어떻게 좀 안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어제 두 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예, 한 예.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나는 집이 없다. 회사원입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돈을 번 분들이 정상적인 집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것에서 이것도 자산이니까 예. 비난하면은 안 된다는 개념은 나는 이해를 한다. 두 번째, 정부가 신경을 써서 임대주택을 만들고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서울은 이미 과밀지구가 되어버렸다. 한 달에 400에서 부부가 같이 일해서 한 500 정도를 벌면 이 돈을 저축을 하고 애들 교육을 시키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주택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첫 번째 국민들의 주거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거 개념이 바뀌려면 고정소득에 대한 10년, 20년 축적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경제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예. 그게 없이는 저는 고정소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곽수종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